이건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발인 전날 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장의사가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단 한 줄 어머님이 남긴 유산.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럴 수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52세 박미선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7시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박미선은 남편이 나간 뒤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미선아, 오늘 시장 좀 다녀와라. 명태 한 마리하고 무 한 개만 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제 저녁 전화로 받은 부탁이었죠. 사실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시장이 있는데도 굳이 미선에게 부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미선은 싱크대에 놓인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이달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지 벌써 3년째인데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는 여전히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어제도 전화해서 아이들 학원비가 급하다며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미안해. 큰 시누이의 말을 들으며 미선은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창밖으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미선에게는 부러웠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 보였거든요. 미선은 언제부터인가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시댁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복잡한 절차들을 모두 미선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언니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해줘라며 모든 걸 맡겨버렸죠.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하는 것도 모두 미선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속 재산 배분에서는 미선 몫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며느리 몫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께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열이 조금 있으시고 식사도 잘 안 드시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처음에는 시댁에서 모시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미선이 알아보고 입원 수속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왕복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미선은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정해진 요일에 빠뜨리지 않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챙겨서 말이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시누이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생신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혼자 작은 케이크를 들고 가서 어머니와 조용히 생일을 보냈죠. 우리 미선이가 왔구나. 어머니는 미선을 보면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미선은 알아보셨거든요. 하지만 가끔 시어머니는 언제 오시니? 하고 물어보실 때면 미선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시장 볼 일도 있고 혹시 다른 부탁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미 몇 번 경험했지만 연락하지 않고 나갔다가 나중에 왜 미리 얘기 안 했냐는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시장 가기 전에 엄마 병원에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시장은 내일 가도 되겠네. 아, 그런데 정우 엄마가 오늘 올 것 같은데 떡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니? 인절미로 한 상자만. 정우는 작은 시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떡집도 들러야겠네요. 인절미 한 상자면 2만 원은 넘을 텐데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서 또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우, 엄마가 오시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 별건 아니고 그냥 애 얼굴 보러 온대.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준비는 해야지. 미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고 그 준비는 늘 미선의 몫이었죠. 네, 그럼 떡 사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아, 그리고 병원 가는 김에 내 엄마한테 안부 좀 전해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미선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20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될 거라고 믿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 박정우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사업가였던 남편은 미선에게 많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모시고 미선이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업에만 신경 쓸 뿐 집안일이나 시댁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미선의 몫이었죠. 시댁 식구들의 크고 작은 부탁들, 명절 준비, 집안 경조사까지 모든 게 미선에게 맡겨졌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미선이가 알아서 잘하니까 믿고 맡긴다며 모든 책임을 미선에게 떠넘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 식구인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때로는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저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미선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상태 확인하고 떡집에서 인절미 사고
시어머니 댁에 갖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미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찾기 어려웠죠. 가끔 친구들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시댁에 일이 있어서라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미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번호였거든요.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따님,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수 있단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미선은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정호를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잠에서 깬 채로 잠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정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나도 같이 갈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모습에 미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선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결정은 시댁에서 주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여서 장례 일정과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고 발인은 목요일 오전에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미선이는 상주라 정신없을 테니까.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인데 자신이 부의금도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이 일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엄마 장례니까 제가.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미선아. 내가 상주로 앉아서 조문객들 맞이하기도 바쁠 텐데 돈까지 관리하면 힘들잖아.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대신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정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잃고 상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댁 식구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남편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부의금 내역은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정리해서 다 알려줄게. 시어머니가 대답했지만 미선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나서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미선의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라워했고 미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부의금 봉투를 받자마자 따로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미선은 상주 자리에 앉아서 절을 받기 바빴지만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 이걸 미선이한테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라며 건네주려던 부의금도 큰 시누이가 받아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대신 받아서 정리해 둘게요. 큰 시누이는 능숙하게 부의금을 챙겼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부의금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답례품도 준비해야 하고. 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미선이는 조문객 맞이하는 것만 집중해. 시어머니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미선은 답답했지만 어머니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장례인데 정작 딸인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 은행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동료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계셨던 거죠. 그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미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미선이 자랑을 하셨어요. 착한 딸을 뒀다고 말이에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되었거든요. 시댁일에 치여서 정작 자신의 어머니께는 소홀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정우가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아. 내일 발인하고 나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정우는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부의금 관리하는 거 왜 아무 말 안 했어? 우리 엄마 장례인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겠어. 어차피 장례비 쓰고 나면 남은 것도 없을 텐데 뭐. 정호의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남편도 자신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떠나신 지금 미선은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면서 미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대로 계속 시댁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 11시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나니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일 발인 준비로 바쁘다며 일찍 숙소로 돌아갔고 정우도 피곤하다며 잠시 쉬러 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선은 지난 이틀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부의금 관리부터 장례 절차까지 모든 것을 시댁에서 주도하는 모습에 답답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왔죠. 그때 장의사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상주분이시죠? 장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선이 고개를 돌리자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서요. 미선은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의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작은 쪽지를 미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부탁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내일 발인 끝나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장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손에 든 작은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봉투에 쌓여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마지막 밤이니까. 미선은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발인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쪽지의 정체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정우 앞에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의사가 혼자 보라고 당부했으니까요. 새벽 3시경 정우가 깊이 잠들었을 때 미선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자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미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적금 해지 내역, 그리고 미선이 전혀 몰랐던 부동산 임대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금 목록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들어온 부의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시댁에서 미선에게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이 모아서 낸 부의금은 상당한 액수였는데 미선은 그런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유산, 남편과 시댁이 숨겼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그런데 정우와 시댁에서 그걸 숨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메모 뒷면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매달 임대료 수입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은행에 상당한 예금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돈들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상주이신 따님께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미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임대료 수입이 있으셨다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시댁과 정우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요양병원비는 미선이 매달 내고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 본인 수입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미선은 지난 1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요양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진다고 할 때마다 정우는 어쩔 수 없지, 어머니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댁에서도 미선이가 효녀다라며 칭찬만 했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본인 돈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난 건 부의금 목록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에게는 별로 많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꽤 큰 금액이 모였던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도 있었는데 미선은 그런 마음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의 어머니 일에서는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 정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숨겼던 거죠. 화장실에서 나와 빈소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발인을 앞두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정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시댁 식구들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재산까지 가로채려 한다니요. 미선은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딸인 자신조차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미선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제대로 처리해 볼게요. 발인을 몇 시간 앞두고 미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미선은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시댁 식구들을 관찰했습니다. 어젯밤 받은 쪽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저 장례를 도와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분주해졌습니다. 미선은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으면서도 시댁 식구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부의금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조문객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을 때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봉투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재킷 안쪽 주머니에 슬쩍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 장부에 기록할 때도 실제 금액보다 적게 적는 듯 했습니다. 이분은 20만 원 넣어주셨네요. 시동생이 큰 시누이에게 말했는데 미선이 본 봉투는 그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주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 정호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 이건 미선이한테 직접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라며 건네준 봉투를 정호가 받아갔는데 그 봉투를 자신의 차에 가져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미선은 화장실 가는 척하며 주차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정호의 차 조수석에 여러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미선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따로 보관하는 거야. 나중에 정리해서 다 합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미선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어젯밤 쪽지를 준 장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선이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드린 자료 보셨나요? 장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미선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잠깐 밖으로 나올 수 있으세요? 미선은 화장실 가는 척하며 장의사를 따라 장례식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몇 달 전부터 요양병원에 몰래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실 때를 골라서 말이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상속 관련 서류들을 챙기러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도장하고 통장,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가져가셨어요. 병원 직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위분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우가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 몰래 서류들을 가져갔다니요. 그것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석 달 전쯤부터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 때부터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시댁분들도 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하셨고요. 미선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은 어머니 간병과 병원비 걱정만 했는데 정우와 시댁에서는 이미 상속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딸부는 매주 찾아와서 정성껏 돌보시는데 정작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다고요. 어머님도 생전에 딸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의사는 또 다른 종이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목록이에요. 논 2필지하고 적금 통장 3개, 그리고 임대하시던 상가 하나까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처리됐을 거예요. 미선은 종이를 받아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요양병원비 때문에 고민까지 했던 것입니다. 언제 처리됐는지 알 수 있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오셨거든요. 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이미 재산을 처리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인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상속인은 따님이시니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우와 시댁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서 미선은 시댁 식구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문객들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인사하는 모습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부의금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본 봉투들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텐데 왜 적게 말하는 걸까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면서 관을 운구차에 실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미선은 정우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혹시 봤어? 정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었나? 엄마가 적금도 있으시고 그러셨잖아. 상속 신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자. 지금은 장례부터 무사히 치르고. 정호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신 후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고했다며 미선을 위로했지만 부의금 정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시어머니의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장례식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영정사진을 챙기면서 시댁 식구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부의금이 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미선이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부의금 정산을 같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미선을 쳐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정산해? 이미 다 정리했어. 그래도 제가 확인해 봐야죠. 우리 엄마 장례니까. 미선이 말하자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부의금 관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댁 식구들에게 신세를 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상주인데. 상주면 뭐가 달라? 이건 우리 집안 돈이니까 내가 손댈 생각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 돈이라니요? 어머니 장례에 온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이 어떻게 시댁 돈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장례에 온 분들이 낸 돈인데. 야, 박미선.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뭘 했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장례비도 우리가 냈잖아. 주변에 있던 장례식장 직원들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조문객 몇 분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남편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선아, 그만해.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장례인데. 미선이 남편을 바라봤지만 정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라고? 너 혼자 치른 거야?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게다가 어머니 장례 직후의 말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너야말로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는 순종적이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나와? 정우가 미선을 노려봤습니다. 미선이 한 발 다가서려는 순간 정우가 갑자기 미선을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미선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여보. 미선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만해. 집에 가자. 정우는 미선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부의금 가방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 분수를 알아라. 20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굴면 되겠니? 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분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어젯밤 쪽지를 준 장의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간 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장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장의사가 작은 USB를 미선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게 뭔가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증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장의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CCTV 영상하고 서류 처리하는 장면들이요. 미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CCTV요? 네, 남편분이 요양병원에 오셔서 서류들을 가져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도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요. 미선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당신 어머니 일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딸은 정성껏 돌보는데 가족들이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장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USB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분이 어머님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셨을 때 도장을 찍고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이요.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어머니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그것도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능해요. 특히 가족이니까 병원에서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었지만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미선은 지난 3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도 컸지만 시댁과 남편의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선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밀친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선은 텅 빈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부의금 정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빼고 말이죠. 미선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요양병원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정우가 간병인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서류에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셔서 의식도 없으셨는데 정우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적금들이 모두 해지되고 그 돈이 정우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USB에서 본 충격적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서류에 찍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하는 장면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미선은 눈물을 그쳤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진 않겠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미선은 USB의 모든 파일들을 꼼꼼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요양병원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변경 서류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우와 시댁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 이사가 준 종이 자료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목록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논 두 필지는 어머니가 젊을 때 힘들게 모아서 사신 것이었고
적금 통장들도 평생 아끼며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우가 몰래 자신 명의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는데 미선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이 돈을 알았다면 요양병원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미선은 지난 3일간 장례식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부의금 봉투를 다른 주머니에 넣는 모습, 큰 시누이가 장부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적는 모습, 정우가 조문객들의 부의금을 자신의 차에 가져다 놓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한 말들도 정리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돈이니까 내가 손댈 생각 마라고 한 시어머니의 말, 내 분수를 알아라라고 한 마지막 말까지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미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선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서 친정 먼 친척인 박현수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사촌 동생의 아들로 어릴 때 가끔 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미선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나 미선이야. 박미선. 아, 미선 누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을까? 현수는 미선의 심각한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미선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시댁에서 부의금을 가져간 일,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 재산을 몰래 처리한 일까지요. 누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봐야겠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들도 모두 가져오시고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낸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을 보자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좀 감정적이었어. 미안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의금 정산은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 장례비 빼고 나니까 별로 남은 게 없더라고.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는군요. USB에서 본 부의금 목록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글쎄 300만 원 정도? 거기서 장례비 250만 원 빼고 나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미선은 정호의 거짓말에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5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요양병원비 내느라 다 썼나 봐. 정우는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미선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미선은 현수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누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현수가 미선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USB 영상, 종이 자료들,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노트까지요. 현수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서명 위조, 재산 횡령, 사기. 여러 가지 죄목이 성립합니다. 정말요? 미선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특히 요양병원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의식을 잃은 환자의 도장을 사용해서 서류를 위조한 건 중범죄거든요. 현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의금 횡령도 마찬가지고요. 상주의 동의 없이 부의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일단 형사 고발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재산 반환도 요구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승사는 충분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현수가 미선을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과 정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수원 지방법원 조정실에 모든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미선은 현수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정호와 시댁 식구들이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재산 상속 및 부의금 반환 문제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현수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을 노려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시누이들도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미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주장을 해보시죠. 조정위원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했고 장례식 부의금까지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현수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요양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정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피신청인 박정호 씨가 고인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병실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호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서류에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하는 장면까지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증거입니다. 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백한 위조 행위였거든요.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현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고인 명의의 적금 해지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적금이 해지되고 그 돈이 정호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총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이것은 고인의 유언장 원본입니다.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선도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현수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것이라고 했었죠. 어머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딸인 박미선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딸 미선이가 갖기를 바란다. 미선이가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미선은 유언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들입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현수가 반박했습니다. CCTV에 모든 과정이 다 찍혀 있는데요. 시댁 측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례식 부의금 횡령건입니다. 현수가 부의금 목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실제 부의금은 1,580만 원이었지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50만 원만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요?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손에 도장을 찍는 게 어머니를 위하는 거였나요? 정우는 미선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미선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미선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는 못 일어나겠어. 2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다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외면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당한 일까지요. 어머님,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길을 욕되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셔야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봤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아. 정우가 말을 걸려 했지만 미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밀쳐버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신청인의 요구사항대로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부의금도 반환하며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미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요양병원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정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법정 다툼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논 2필지를 되찾았고 부의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정우와 시댁은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미선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을 곳곳에 배치했고 벽에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의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미선은 부의금의 절반인 800만 원을 요양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외로운 환자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죠. 나머지 돈으로는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와는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미선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선 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미선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의사가 처음 건네준 그 작은 쪽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어머님이 남긴 유산, 남편과 시댁이 숨겼습니다라고 적힌 쪽지 말이죠. 그 아래에는 미선이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쪽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장의사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미선은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법정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한번 와보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예쁘게 꾸몄구나. 미선은 커피 한 잔을 끓여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무서워했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할머니로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부끄러워. 정우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는 잘 지내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나 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고마움을 느끼다니 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보도 그렇고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미선이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을 때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장사 잘 되나 봐요? 손님들이 많이 오던데. 현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내 덕분이야. 미선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고요. 현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벌초도 하고 근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도 열었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미선이 어머니 앞에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 열쇠를 돌리며 미선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만든 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액자 속 쪽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말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미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